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 쪽으로는 세 번째 수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째 수업 마지막 부분에 녹화는 됐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그 부분을 다시 하고 다음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난번에 마이크가 꺼진 부분이 주로 보니까 저희가 이 책의 챕터 13하고 14를 하는데 13의 마지막 핸드아웃 13페이지 부분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은 계속해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의한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를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배운 것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켜서 셀에 어떤 영향을 주는, 피노타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대부분의 끝은 트랜스크립션이에요. 대부분의 끝은 트랜스크립션인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것이 90%인 시그널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시그널을 보면서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들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뒷부분에서 이제 주로 할 것은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 파스웨이들을 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의한 시그널도 역시 진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파스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 거기 1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이거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이거 한두 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트라셀러 시그널 파스웨이,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를 사람들이 이제 쇼텀 이펙트, 롱텀 이펙트 이렇게 두 개로 많이 나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랑 이 책에서 나누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눴냐면 쇼텀 이펙트,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결과를 쇼텀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미 어떤 프로틴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그널이 시작되어서 전달되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면 그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실제로도 시간적인 거거든요.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쇼텀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고,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멤브레인에서 시그널이 전달되고 사이토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것이 액티베이션 되고, 그래서 걔가 핵안으로 들어가서 핵에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면 그 트랜스크립트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쨌든 프로틴의 이펙트를 보이게 되고, 프로틴 레벨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 프로틴에 의해서 어떤 이펙트가 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롱텀 이펙트,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두 번째 현상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액티베이션 이후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는 것, 그런 것들은 심지어 5분, 10분 안에도 일어나고요. 보통은 30분, 1시간 정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랜스크립션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쇼텀, 롱텀 이펙트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트랜스크립션만으로 아주 빨리 액티베이션 되는 유전자 군들이 있을 수 있고, 걔네들은 이제 다이렉트하게 리셉터에서 쭉 시그널이 전달돼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고 유전자가 발현이 변화되는 아주 빨리 일어나는 현상들, 보통 시간적으로는 5분, 10분에서 30분, 1시간 내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그런 유전자들은 이제 쇼텀으로 변하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롱텀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유전자의 프로덕트가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서 그 프로틴이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트랜스크립션이 늘어나는 현상,
트랜스크립션으로 봐도 한 번 펄스가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흘러서 이렇게 한 번 더 오는 이펙트, 이것을 숏텀, 롱텀 이펙트라고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어떤 중간 모리큘들이 있잖아요. 시그널을 전해주는 모리큘, 우리가 뭐 배우진 않았지만 뭐 라스 패스웨이의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나 뭐 우리가 어떻게 배운 게 뭐죠? 사이클릭 AMP 패스웨이, 그리고 PLC 패스웨이,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사이클릭 AMP 패스웨이에서 보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에서 사이클릭 AMP가 확 늘어나면 걔가 프로틴 카이네이즈 A, PKA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숏텀 이펙트, 롱텀 이펙트를 트랜스크립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 시그널 모리큘의 액티베이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죄송합니다. 매번 전화를 안 꺼서 무슨 얘기냐면 리셉터에서 시그널이 와서 어떤 모리큘이 액티베이션 되고 어떤 모리큘이 액티베이션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서 증가하거나 뭐 이런 이펙트들이 일어나는데 숏텀, 롱텀 이펙트를 책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보면 얘가 처음에 다이렉트하게 증가하는 게 숏텀이고 얘가 증가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렇게 또 한 번 이 사이클이 도는 거를 롱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제네럴한 이 용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숏텀으로 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되기 전까지 이 중간중간에 시그널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틴 카이네이즈 A나 우리 맵 카이네이즈나 그런 중간 단계의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 단계의 모리큘이 한번 처음에 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션 돼요. 다이렉트하게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들, 요 첫 번째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들, 얘네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요것의 액티베이션을 또 한 번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 진 트랜스크립션 말고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말고 그 바로 위에 시그널 트랜스듀싱 하는 모리큘의 액티베이션을 보면 시간적으로 리셉터가 착 액티베이션 되면 그 모리큘이 액티베이션이 쫙 되겠죠. 쫙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트랜스크립션이 액티베이션이 쫙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 진 트랜스크립트가 밖으로 나와서 프로틴이 된 다음에 이 프로틴이 요 시그널 모리큘을 한 번 더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런 시간들이 뒤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에 의해서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이 한 번 더 일어나는 이런 현상.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 모리큘로 봐서도 한 번 액티베이션 됐다가 두 번 오랜 시간, 이쪽은 보통은 여기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얘네는 주로 8시간이나 24시간, 뭐 48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널 모리큘의 액티베이션으로 봐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춤을 추는 경향이 있고 트랜스크립트 혹은 유전자의 발현에서도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얘네들의 검은 것들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숏텀, 롱텀이고 파란 것, 진 트랜스크립션의 관점에서 봐도 얘가 숏텀, 롱텀 이펙트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용어가 더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는 숏텀이고 트랜스크립션은 롱텀이다.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인 텀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조절되는 것을 예를 두 가지를 들어줬어요.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1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membrane localized TOBE transcription factor is released by activation of PLC, 이게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가 Crab links cyclic AMP signals to transcription, 이게 두 번째 예예요. 첫 번째 예에 대한 그림이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예에 대한 그림이 아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membrane localized TOBE transcription factor, TOBE라는 이 transcription factor는 유명해지게 된 것이 얘가 이제 eating behavior, 여기 봅시다. 아래 읽어보면 the TOBE gene which is expressed primarily in certain area of brain involved in the control of eating behavi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데 관여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많은 사람들이 first attracted attention because of its involvement in obesity, 그러니까 비만 쪽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얘네가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냐면 봅시다.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 포스폴라이페이지 C, PLC 시그널을 배웠어요. PLC 시그널이 포스폴라이페이지니까 세포막에 존재하는 포스포리피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포스파티드 이노시톨 4,5-비스포스페이트에서 PIP2를 보통 나야실 글라이세롤과 IP3로 나누어서 IP3는 칼슘 레벨을 올리고 걔가 또 높아진 칼슘이 PKC에 바인딩을 하면 PKC가 멤브레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야실 글라이세롤에 의해서 PKC가 액티베이션 되더라. 그래서 칼슘에 의한 이펙트, PKC에 의한 이펙트,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틴 레벨을 변화시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PLC가 PIP2를 자르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왼쪽에 TOBE라는 프로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PIP2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PIP2와 바인딩하고 있는데 PIP2를 포스폴라이페이지 C가 자르면 PIP2로부터 TOBE가 릴리즈 되면서 얘가 핵으로 가서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절되는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변화되는 이런 것도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결과 중에 하나이다. 참고로 말하면 나중에 자주 나오겠지만 PIP2, 포스포리피드에 바인딩하는 도메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전에 우리 여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SH2 도메인, SH3 도메인, pH 도메인, PRD, 이 시그널 쪽을 하다 보면 그 도메인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딱 봐도 알다시피 이 시그널이 전달되는 거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프로틴 바인딩이에요. 프로틴이 일단 바인딩을 해서 바인딩 자체로 컨포메이션을 체인지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바인딩 하면서 어떤 것은 카이네이즈이고 어떤 것은 거기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카이네이즈가 서브스트레이트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서 걔네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 100% 모든 현상은 시그널은 프로틴 인터랙션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인터랙션에 의해서 다이렉트하게 전달되든지 아니면 인터랙션 한 다음에 뭔가 해서 전달되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바인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제 많은 스터디를 하는 것 중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으면 어느 프로틴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 프로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프로틴은 뭘까라고 해서 그 다음을 찾아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고 모든 시퀀스를 다 알잖아요. 모든 유전자의 시퀀스를 다 아니까 이런 도메인별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타이로신과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 SH2 도메인이고 PTB 도메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SH2 도메인
포스포타이로신에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들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도메인, pH 도메인이다라고 하면 pH 도메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pH가 플렉스트린 호몰로그스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이 있으면 무조건 PIP2에 바인딩 할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PIP2에 바인딩 할 수 있는 도메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PIP2가 어디 있어요? 셀 멤브레인에 있죠? 셀 멤브레인에 있고, 시그널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면 멤브레인에서 일어나요. 사이토졸 라이간드가 바인딩 하면서 여러 모리큘들이 다 거기 가서 바인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 모리큘로 작용을 하려면 대부분은 어딘가 멤브레인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프로틴이 얘를 멤브레인으로 데리고 가주던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멤브레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 그러니까 멤브레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찾아가서 바인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pH 도메인이 PIP2와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H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 얘도 시그널링 모리큘러 어디엔가, 어느 패스웨이인지는 모르지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하나의 모리큘에 대한 스터디도 물론 많은 그룹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심지어 휴먼 지놈 시퀀스를 다 아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SH2 도메인을 모두 다 모아보자. 그래서 모두 다 모아보자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SH2 도메인 가지고 있는 게 한 150종류의 프로틴이 있고,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한 200개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클론을 해서 그 전체 이펙트를, 각각의 이펙트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틴들은, 이만큼들은 주로 어떤 시그널에 관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를 주어주고 이 프로틴들을 대량으로 각각 다 때려 넣어주면 그 시그널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클론하는 것들, 클론을 모으는 것이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모아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스크리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물 같은 것들, 어떤 질병에 대한 타겟을 찾는, 약물을 찾으려면 일단 그 질병에 관여하는 중요한 시그널 패스웨이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프로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또 케미컬하게 약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런 타겟을 찾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벌키하게 한두 개 갖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pH 도메인 전체, 무슨 도메인 전체, 심지어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전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우리 개개인의 실험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는 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휴먼 지놈에 우리 진이 몇 개쯤 있다 그랬죠? 우리 유전자가 보통 한 몇십만 개 이상 될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로틴으로 발현된 유전자는 2만 개, 3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만 개, 3만 개의 모든 유전자 클론을 가지고 있는 랩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랩이 있고, 심지어는 보통 어떤 유전자의 펑션을 알려면,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어떤 유전자의 펑션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터디를 하잖아요. 이 유전자가 없어서 어떤 피노타입이 없는 셀에다가 이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어떤 피노타입이 보이는지 알거나, 반대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어떤 피노타입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 유전자를 뺐을 때 그 피노타입이 안 보이는지 이런 스터디들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셀은 이런 이펙트를 보이고 어떤 셀은 이런 이펙트를 전혀 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이 특별한 이펙트를 보이는데 중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유전자를 타겟으로 이렇게 보통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그룹들은 보니까
유전자 중에서 시그널 모리큘로 또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우리 전체 지놈의 유전자는 한 2만 개, 3만 개인데 시그널 모리큘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된다네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시그널링 모리큘로 사용이 돼요. 시그널링 모리큘로 사용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피노타입을 보이는데 중요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랩에서는 시그널 모리큘로 가능한 것들의 3,000개면 3,000개, 4,000개의 siRNA를 풀로 가지고 있어요. 풀로 가지고 있고, 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 그냥 다 모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3,000개를 다 이렇게 모여있는 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해서 1번부터 3,000번까지 숫자를 각각 다른 튜브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쫙 때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모리큘, 시그널 모리큘들을 한꺼번에 쫙 스크리닝하는 뭐 그런 식의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뭐 개개인적인 유전자의 펑션을 보는 그룹들, 물론 그 다음 스터디는 또 개개인적으로 봐야죠. 개개별로 봐야 되는데 그런 스크리닝 하는 것들의 차원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는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 지난 시간에 해서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녹화하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얘는 Crab links cyclic AMP signal to transcription in mammalian cells. An elevation of the cytogenic cyclic AMP level stimulate the expression of many genes.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사이클릭 AMP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우리는 지금 배운 거는 뭐 PKA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이클릭 AMP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PKA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가 되더라.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더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은 사이클릭 AMP가 어떻게 이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높일 것인가. 그걸 보려면 유전자의 발현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살펴봐야 돼요. 그 프로모터에 어떤 뭐가 있어서 뭐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해서 얘의 트랜스크립션을 높이는 거니까 이 프로모터 내에 어떤 시퀀스가 있는지 유심하게 사이클릭 AMP가 높아졌을 때 발현이 높아지는 유전자들 뭐 100개 걔네들의 프로모터를 쫙 살펴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시퀀스, DNA 시퀀스가 모두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 똑같지는 않겠죠. 뭐 GGG, TTT라고 하면 GGG, TTT 똑같은 시퀀스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호몰로거스하다. 뭐 GGG, TAC라든지 뭐 GAG, TAC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런 그 호몰로거스하다라고 컨센서스 시퀀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시퀀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시퀀스를 사이클릭 AMP가 높아지면 발현이 높아지는 유전자들의 프로모터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퀀스다라고 해서 Cyclic AMP Response Element라고 그 DNA 시퀀스를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고 나서 다음에는 그러면 이 시퀀스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이 뭔가, 바인딩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무엇이길래 뭐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겠죠. 그래서 DNA 시퀀스로부터 여기에 바인딩할 수 있는 프로틴을 찾아내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프로틴을 하나를 찾았어요. 이게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이름을 거꾸로 사이클릭 AMP 리스판스 엘리먼트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이다 라고 해서 사이클릭 AMP 리스판스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틴 크랩 프로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크랩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어떻게 해서 또 액티베이션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액티베이션 되느냐 보면은 아래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웨이랑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액티베이션 돼서 많은 사이클릭 AMP가 나오게 되고, 사이클릭 AMP 하면 그 다음에 이제 PKA 액티베이션이에요. PKA는 두 개의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과 캐탈리틱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 두 개가 각각이 캐탈리틱 서브 유닛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액티브한 상태인데, 사이클릭 AMP가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이 떨어져서 캐탈리틱 서브 유닛이 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액티브한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PKA가 크랩이라는 단백질, 크랩이라는 트랜스크립션을 팩터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크랩이 여러 가지 CRE 바인딩 엘리먼트에 바인딩을 해서 여러 종류의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도 뭐 여기서 소개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역할도 한다. 뭐 그 정도로 해서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4장을 할 텐데, 14장 타이틀부터 달라요. Signaling pathways that control gene activity.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빼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 A typical mammalian cell often express cell surface receptors for more than 100 different types of extracellular signal molecules that function primarily to regulate the activity of transcription factors. 맘마리안 셀들 여러 가지 시그널의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0여 개 이상의 시그널 모리큘에 대한 리셉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셉터들의 종류가 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셀은 어떤 시그널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 똑같은 시그널이 오더라도 서로 다른 이펙트를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전에 했었고요. 이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펑션을 하냐면 primarily to regulate the activity of transcription factor의 activity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거겠죠. In this chapter we focus on 5 other classes of cell surface receptor, 5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stimulat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s, beta receptors, and cytokine receptors lead directly to activation of cytogenic transcription factors. 그러니까 시그널 패스웨이가 이제 5개를 배울 텐데, 궁극적으로 얘네들의 끝은 트랜스크립션이에요. 그러니까 끝 바로 직전은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액티베이션이에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액티베이션인데,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베타, TGF 베타라고 하는 시그널하고 사이토카인 리셉터 시그널은 다이렉트하게 바로 이 시그널이 중간 모리큘 이렇게 거쳐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액티베이션 트랜스크립션이 아니라 리셉터, 그러니까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바인딩하면 이 리셉터가 다이렉트하게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트랜스크립션 팩터 액티베이션 탁 바로 시키면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핵으로 샥 이동하면서 바로 트랜스크립션이 조절되는 이런 시그널이 있고요. Cytogenic transcription factor as a result of phosphorylation by a kinase that is a part of receptor associated with it. 뭐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in the case of receptor tyrosine kinase, binding of a ligand to its receptor sets into the motion a cascade of intracellular events leading to activation of cytogenic kinase.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중간에 몇 개의 캐스케이드를 거쳐서 우리 앞에서 보면 그 PKA에서 크랩이 액티베이션 되고 이렇게 되듯이 사이토졸릭 카이네이즈, 뭔가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면 이 카이네이즈가 사이토졸릭 카이네이즈가 that moves into the nucleus, 핵 안으로 카이네이즈가 들어가서 핵 안에 있는 activate one or more transcription factor by phosphorylation.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transcription factor를 phosphorylation 시켜서 activation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signaling from
TNF receptors generate an active NF-kappa B transcription factor by proteolytic cleavage of cytosolic inhibitor protein and proteolytic cleavage of Notch receptor releas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두 가지 패스웨이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 앞에 거랑 뭐 PKA랑 유사하게 트랜스크립션 팩터 자체가 어떤 이니비터한테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니비터를 디그라데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혹은 이니비터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TGF beta receptor and the direct activation of SMAD라는 TGF beta 시그널에 대해서 볼 거예요. 뭐 TGF beta는 제가 미국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잘 못하다가 요새 이제 다시 일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TGF beta 리셉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그널이에요. TGF beta 시그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재밌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더 재밌다고 하겠죠. 다른 사람. 근데 이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기억하려면 그래도 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 어떤 뭐 라스 혹은 뭐 TGF 베타 아니면 뭐 사이토카인 뭐 이런 게 나오면 얘가 주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알아줘야 돼요. 주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알되 그것만이 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패스웨이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각각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는 시그널을 공부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시그널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시그널을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셀을 기본적으로 이 시그널은 셀을 살리는 시그널이냐 셀을 죽이는 시그널이냐로 일단은 크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하면 셀을 뭐 에파토시스를 유도하건 뭐 네크로시스 뭐 다른 시그널 뭐 어떻게 해서 셀을 죽일 거다. 죽이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의 메이저다. 그거인지 아니면은 셀을 살리는 건지. 근데 셀을 살린다는 것도 보면 증식을 막 시켜서 개체 수를 늘려가는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얘가 뭐 기본적인 데에서 뭔가 다른 정확한 셀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분화하는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는 건지 뭐 그런 정도 한 3가지 정도로는 구분을 해서 이 시그널이 나오면 주로 어떤 시그널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물론 중요한 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도 언제든지 이펙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는 뭐 공인된 학설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이제 이 시그널은 암세포에 주로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프롤리퍼레이션, 암세포가 이제 막 자라야 되니까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시그널이다 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그널을 탁 주면 얘의 끝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니까 프롤리퍼레이션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현이 쫙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이 시그널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셀을 살리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셀을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을 딱 주면 한 300개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300개 유전자가 발현이 쫙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그 중에 한 200개는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쫙 증가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 세포를 죽이는 데 필요한 에파토시스에 필요한 그러한 유전자들의 발현도 쫙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을 준다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시그널이 두 개가 동시에 쫙 가는데 어떻게 보면 얘의 밸런스가 얘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100% 이렇게 미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하는 거랑 실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야 되는데 잘 맞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 유전자들에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전체를 갖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 중에 프롤리퍼레이션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얘가 프롤리퍼레이션이 잘 가는 거다. 그러면 이 유전자에 대해서 뭐 넣고 빼고 뭐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 딱 맞아서 퍼블리케이션을 하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다 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걸 갖고 해요. 다른 걸 갖고 하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유전자를 넣어주었을 때랑 빼주었을 때 쉽게 그냥 빼주었을 때 봅시다. 이 유전자를 빼주면 이게 프롤리퍼레이션으로 가는데 얘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뭐 전체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1%, 2%, 5%, 1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 데이터 그러면 이제 다른 유전자들은 관련이 없느냐? 그럼 또 다른 유전자를 공부하는 다른 팀에서 보면 그 유전자를 관점으로 봐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1000, 2000이 될 만큼 굉장히 어느 하나의 유전자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 유전자에 대한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을 하려면 당연히 이펙트가 커야 퍼블리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실험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보여주기 나름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전자는 관여 안 하고 이것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건 섣불리 말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TZ 베타 하다가 그랬는데 TZ 베타도 역시 이제 재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캔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막 갖는데 TZ 베타는 이름에서 출발하면 Transforming Growth Factor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캔서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세포가 캔서의 그런 피노타입을 갖게 되면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멀셀을 TZ 베타를 트리트하니까 얘가 캔서처럼 변하더라.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왕성해지는 그런 이펙트를 보고 이게 튜머, 캔서 포메이션에 관련이 있는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TZ 베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TZ 베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면 TZ 알파가 있겠죠? 알파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EGF,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의 하나인 대표적인 그 캔서 시그널이에요. 프롤리퍼레이션을 막 증가시켜주는 시그널인데 얘도 걔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고 이펙트가 비슷하니까 이름을 TZ 베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트리트하면 이 시그널이 오면 많은 셀들의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첫 번째 1980년도 초반에 논문을 내면서 이제 이름을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바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캔서에 관련된 시그널이니까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구는 정확히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정확히 결과가
이 시그널을 주니까 많은 셀들에서 오히려 그로스가 정지되더라. 셀 사이클이 어레스트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로스를 촉진시켜주는 시그널이 아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 본 거다. 얘는 메이저가 그로스를 이니비션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이펙트가 보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재밌잖아요. 두 가지 이펙트가 보이니까 정반대의 시그널이 보이니까 재밌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얘가 그로스를 이니비션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특정 셀에서는 그로스를 촉진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시그널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모든 에피데리얼 셀, 상피세포에서는 얘가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맞아요. 억제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캔서랑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캔서 실제 환자들에서는 어떤가를 보겠죠. 그래야 이제 실제로 어느 게 맞다라는 승부를 가릴 테니까. 그래서 가려서 보니까 많은 캔서 환자에서는 TGF-β 시그널에 관련된 모리큘이 뮤테이션 되어서 인액티베이션 되거나 뭐 리셉터가 없거나 여기에 관련된 모리큘이 없거나 이 TGF-β 시그널이 없으면 캔서가 된 환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승자는 TGF-β는 셀 그로스를 억제하는 것이 맞다로 이제 승부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캔서가 있으면 노멀 셀이 있고 캔서 셀이 있고, 캔서가 이제 점점 프롤리퍼레이션 막 하다 보면 후반기에는 이제 메타스테시스,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쪽 장기로 막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노멀 셀, 그리고 캔서의 초기, 요럴 때는 TGF-β는 그로스 이니비션 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로스 이니비션 하는데 관여해서 이 시그널이 없어져 버리니까, 망가져 버리니까 초기 암이 그로스를 막 촉진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시그널에서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시그널도 걔만 가는 게 아니라 걔랑 반대의 시그널이 동시에 가면서 이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얘가 조금 더 많으냐. 그러니까 세포가 성장하느냐 마느냐도 세포가 성장하는 시그널, 성장하도록 프롤리퍼레이션 하도록 하기에 필요한 시그널들이 막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시그널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네트로 성장을 어느 정도 하던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TGF-β는 대표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시그널이니까 억제하는 시그널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그 밸런스가 이쪽으로 확 쉬프트 돼서 얘가 그로스를 막 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캔서에서도 보면 캔서의 초기에는 이 TGF-β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니비션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시그널이 없어져야 캔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서에서 초기에서는 이 시그널이 작용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얘의 시그널을 이니비션 하는 게 과다하게 발현된다든지 아니면 이 시그널 자체에 관여하는 모리큘이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얘의 작용이 없어지면 캔서가 돼요. 캔서가 돼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암세포가 진행되면서 이제 말기쯤이 되니까 TGF-β가 다시 액티비티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처음에는 있다가 캔서가 되기 위해서는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다시 캔서의 후반기에 가서 얘의 액티비티가 확 증가하는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이 뒷부분은 뭐냐? 이 뒷부분은 오히려 캔서가 다른 조직으로, 튜머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하는 데 필요한 시그널을 얘가 또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초반기, 정상세포나 암세포의 초반기에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쪽 뒤에 가서는 악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인젤 vs 에이블, 세이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GF-베타 라이겐드의 액티베이션 뭐 2페이지에 나온 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죠. 생략하고 그 TGF-베타 시그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좀 봤으면 좋겠어요. TGF-베타 시그널 하면 일단 리셉터가 있겠죠. 리셉터가 있을 거예요. 리셉터가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는 많은 시그널, TGF-베타 시그널, 사이토카인 시그널,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 대부분의 시그널들은 이 앞부분이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부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라이겐드가 여기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요. 이렇게 생긴 리셉터라고 합시다. 이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인딩 하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리셉터들이 박혀 있다가 라이간드가 이렇게 바인딩을 하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얘가 lateral diffusion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포 멤브레인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인딩하고 얘가 또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면 여기 TGF-베타 리셉터는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예요. 카이네이즈를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카이네이즈가 있는데 그 개수 각각은 여러 개지만 그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는 타이로신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고 세린이나 서레오닌을 카이네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그래서 세린 서레오닌 카이네이즈, 이건 뭉쳐서 써요. 타이로신을 카이네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세린 서레오닌. 그래서 리셉터 중에 카이네이즈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토졸에도 많은 종류의 카이네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울 이 TGF-베타는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예요.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리셉터 자체가 세린 서레오닌 카이네이즈예요. 카이네이즈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카이네이즈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애는 리셉터 자체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예요. 리셉터 자체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인 것들이 있고 또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있어요.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뭐냐면 리셉터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런데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언제나 여기에 JAK라는 카이네이즈가 항상 리셉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리셉터가 액티비티는 없지만 카이네이즈가 항상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셋은 TGF-베타나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사이토카인 리셉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리셉터 자체에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TGF-베타는 세린 서레오닌 카이네이즈이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이고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얘는 자기 스스로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지만 얘도 역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인 잭이라는 카이네이즈가 언제나 리셉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은 프로틴은 아니라도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얘도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시그널 메커니즘이 일단 라이겐드가 오면 다이머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다이머라이제이션 하는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얘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약하게 있어요. 약하게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액티베이션 립이 뭐냐면 이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어요. 약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립이라는 부분에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면 얘가 왕성한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갖게 돼요. 그런 부분이 한 군데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래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얘가 라이겐드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 얘가 약한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더라도 주변에 카이네이션 시킬 सब스트레이트가 없어요. सब스트레이트가 없으니까 카이네이션 뭐 아무 시그널이 안 가다가 라이겐드가 바인딩을 하면 얘네들끼리 레터럴 디퓨전을 하면서 서로 모여요. 서로 모이면 이 상태는 얘가 이렇고 얘가 이런데 액티베이션 립이 지금 이렇게 그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가 서로 모여 있으니까 얘의 약한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없으면 얘가 아무 작용을 못 하다가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얘가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얘가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원래는 얘랑 다른 모리큘이잖아요. 다른 모리큘이지만 내나 종류가 같은 애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오토, 자기 자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얘나 같은 애니까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왕성하게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가 얘를 이 부분 맨 처음에는 이 약한 액티비티가 있을 때는 액티베이션 립을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 시키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 군데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리셉터에 여기도 P 그러니까 리셉터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리셉터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막 늘어나면 아까 말한 사이토졸에 있던 시그널 모리큘 중에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찾아서 올 수 있는 모리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돼요. 원래 사이토졸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인딩을 하면 सब스트레이트가 또 근처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네이즈가 다시 이 सब스트레이트를 또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가 다이렉트하게 핵에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하더라 라는 게 TZ-베타 시그널이에요. TZ-베타 시그널이고 요런 다른 시그널들은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가 액티베이션 된 요거를 보고 또 다른 프로틴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액티베이션 되면 또 다른 프로틴이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가 연결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딘가에 카이네이즈가 작용을 하게 되고 어딘가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용을 해서 핵으로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전체적인 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시그널 앞부분의 모형이에요. TZ-베타 시그널을 한번 보면 TZ-베타 시그널은 리셉터가 있어요. 일단 리셉터가 있는데 리셉터가 뭐 그림에는 1, 2, 3로 표현을 했는데 3는 거의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기억을 안 해도 되고 리셉터가 1, 2,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는 리셉터가 한 종류여서 얘가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한 종류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만나서 서로 오토포스포릴레이션 한다라고 그게 제너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TZ-베타 시그널은 여기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어서 리셉터 종류가 일단은 두 개예요. 2하고 1인데 리셉터 2하고 1이 얘는 2고 1이고 2고 1이고 얘네들이 막 섞여 있겠죠. 셀에 섞여 있으면 TZ-베타가 바인딩하는 것은 1이었으면 기억하기 편할 텐데 2예요. 발견을 얘 먼저 해서 그런지 실제로 바인딩하는 것은 2고 바인딩을 얘가 하면 2랑 1이랑 같이 모여요. 2랑 1이랑 모이면 여기서 아까는 오토포스포릴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2랑 1이 서로 다른 모리큘이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2가 1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얘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아까는 오토포스포릴 서로였는데 TZ 베타는 2의 바인딩에서 2가 1하고 서로 만나면서 1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2도 카이네이즈고 1도 카이네이즈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스포릴레이션이 이렇게 딱 된 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스메드라고 하는 프로틴이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이 타입 1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을 하면 이 타입 1 리셉터가 2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카이네이즈잖아요. 그러면 타입 1 리셉터가 얘를 다시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이 스메드라는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얘가 다이렉트하게 핵으로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 리셉터가 두 종류가 있다. 2하고 1이 있어요. 2에 가서 바인딩을 하면 2가 1을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보고 스메드가 찾아와요. 찾아오면 그 타입 1 리셉터가 스메드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다시 떨어져서 핵으로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한다.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시그널이지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캐스케이드가 지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앰플리피케이션 된다는 장점이.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TZ 베타 그림 한번 보세요. 3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R3라고 되어 있는 건 무시하세요. R3라고 한 리셉터 3라고 한 것은 R3는 무시하시고 R2 보이죠? 1B 거기쯤 보면 R2 보이죠? R2에 가서 TZ 베타가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여기는 R2의 다이머에 가서 바인딩 하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리고 R2에 바인딩을 하면 그 R2랑 오른쪽에 있던 R1이 쫙 모여요. 모이죠? 모여서 그림에서 보면 R3까지 다 표현되어 있지만 하여튼 R2랑 R1만 보면 그 원래 R2는 포스포릴레이션 된 게 보이죠? 원래 R2에 보면 TZ 베타가 바인딩하기 전이나 후에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 R1에는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이 없어요. 오른쪽 끝에는. 그러다가 모이게 되면 R2가 R1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킨 부위가 보이나요? 여러 군데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켰어요. 시키게 되면 거기 보면 그 컴플렉스 아래 왼쪽에 보면 SMAD3라고 보이죠? SMAD3가 리셉터에 가서 나오게 되면 차이가 포스포릴레이션 된 게 보여요. 그렇죠? 포스포릴레이션 되어서 그 다음으로 SMAD4랑 합쳐서 핵으로 간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SMAD3에 한번 보실래요? MH1, MH2라는 도메인 이름이 보여요. 뭐 이거는 SMAD에만 나오는 거니까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 하나가 뭐냐면 이제 conformational change 혹은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한 액티베이션,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한 conformational change에 의한 액티베이션 혹은 어떤 모리큘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액티베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그 GTPase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GTP랑 바인딩 되면 팔이 이렇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은 대부분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 카이네이즈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프로틴 카이네이즈 A 같은 경우는 전에 어땠어요? 캐탈리틱 서브 유닛하고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이 같이 있어서 각각 다른 프로틴이 각각 같이 모여 있어서
레귤레이터리 서브 유닛이 카탈리틱 서브 유닛을 이렇게 딱 하나씩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액티브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이토졸릭 카이네이즈들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한 프로틴이에요. 한 프로틴인데 카이네이즈 하면 카이네이즈 액티비티에 중요한 카탈리틱 서브 부분 도메인이 있겠죠. 카탈리틱 도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도메인이 주로 이 카탈리틱 도메인하고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있어요. 바인딩을 하고 있어서 카탈리틱 도메인이 다른 어떤 도메인, 뭐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도메인하고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카탈리틱 도메인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인액티브한 상태예요. 그런데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면서 얘가 서로 이 둘 산의 레귤레이터리 도메인과 카탈리틱 도메인 간의 이 이니비션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이네이즈 하면 일반적인 인액티브한 상태는 대부분 셀프 이니비션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 프로틴 자체의 구조상 카탈리틱 서브 유닛이 카탈리틱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하고 바인딩하면서 얘의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없는 상황이에요. 셀프 스스로 이니비션 되어 있다가 포스포릴레이션 되면서 얘의 컨포메이션이 바뀌면서 카탈리틱 도메인이 이런 이니비션 하는 도메인으로부터 프리해지면서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모양을 갖거든요. 얘도 보면 SMAD3도 보면 얘는 카이네이즈는 아니에요. 카이네이즈는 아니고 그냥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DNA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이에요. DNA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인데 여기에 MH1 도메인, MH2 도메인이 있어요. MH1 도메인은 뭐냐면 DNA에 바인딩하는 도메인이에요. DNA에 바인딩하는 도메인. 그리고 MH2 도메인, MH2 도메인은 뭐냐면 이런 얘기는 되게 자주 했는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 뭐죠?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제가 분자생물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맨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된다는 게 뭐죠?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것은 트랜스크립션 과정이 빨리 진행이 돼서 mRNA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의 과정이 뭐가 있냐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니시에이션과 쭉 만들어가는 일롱게이션, 다 만들면 이제 떨어지는 터미네이션. 근데 대부분 공부를 어디에 대해서 하냐면 이니시에이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그냥 거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스텝이고 일단 이니시에이션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은 거의 자동적으로 쭉 가서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이 액티베이션 된다, 트랜스크립트의 양이 많아진다 라는 개념은 뭐냐면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니시에이션이 잘 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프로캐리어트의 제가 이 얘기 했죠, 이 수업 시간에도. 예.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이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것은 프로캐리어트는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즈가 빨리 프로모터에 바인딩 되도록 하면 빨라져요. 그러면은 프로캐리어트에서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팩터가 있다라고 하면 걔의 작용은 뭐냐면 여기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면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캐리어트에서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여기에 바인딩을 해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을 하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RNA 폴리머레이즈랑 바인딩을 해요. RNA 폴리머레이즈랑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러면 RNA 폴리머레이즈 관점에서 보면 프로모터도 바인딩을 할 수 있고 이 프로틴하고도 바인딩을 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DNA를 보다가 DNA를 보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보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거는 그냥 DNA 이펙트고 여기에 오는 거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얘를 보고 얘하고 강한 어피니티가 있어서 촥 왔는데 자리를 잡고 보니까 프로모터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여기를
굉장히 양을 느려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고, 유캐리어트는 어때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유캐리어트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을 못해요. 바인딩을 못하는 대신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TF2D, 뭐 TBP, TAB 여러 가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고, 걔가 와야 그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같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은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하는 것은 RNA 폴리머레이즈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오면 얘가 프로모터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폴리머레이즈가 빨리 와서 트랜스크립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팩터 하면 얘네들은 대부분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하는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당연히 DNA에 바인딩하는 부분도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SMAD3에 MH1 도메인은 DNA에 바인딩하는 도메인이고, MH2 도메인은 이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뭐 더 나아가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들하고 바인딩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또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하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 MH2 도메인은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혹은 다른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랑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 이니비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MH1 도메인하고 MH2 도메인이 서로 붙어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는 MH1 도메인에 보면 NLS라는 부분이 있어요. Nuclear Localization 시그널이겠죠. NLS. 이 시그널이 밖으로 나와줘야 이 프로틴이 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NLS가 MH1 도메인에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이 MH2 도메인하고 같이 붙어 있는 바람에 얘는 핵으로도 가지 못하고 DNA 바인딩 혹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하는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하는 그런 액티비티 모두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셀프 이니비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가 카이네이즈 타입 1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입 여기에 TGF-beta 리셉터 1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이 C터미널 끝쪽에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풀려요. 풀리면서 얘는 이제 나중에 스매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매드를 구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풀리면서 MH1 도메인과 MH2 도메인이 서로 붙어 있던 게 풀리고, 또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이 묻혀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여기 보면 SMAD4 인프 베타, 인포틴 베타 얘는 무시하고 SMAD4라는 프로틴하고 서로 바인딩을 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SMAD3 2개, SMAD4 하나, 그래서 트라이머를 이룬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양을 트라이머를 이루면서 얘가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핵으로 이동하면 MH1 도메인이 밖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가 DNA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MH2 도메인이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모아와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시키는 효과들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합시다. 참고적으로 스매드 프로틴은 지금 8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1, 2, 3, 4, 5, 6, 7, 8이 알려져 있는데, TGF-beta 시그널에 관련된 TGF-beta라고 하는 얘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슈퍼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까지 휴먼에서 알려진 게 한 50여 종이 넘어요. 그래서 얘로 딱 그룹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TGF-beta 서브 패밀리, 그리고 액티빈, 그리고 BMP라는 이 세 종류의 서브 패밀리로 또 나누고요. 여기서 종류가 여러 개. 이게 다 합치면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근데 TGF-beta나 액티빈 시그널은 이 시그널 패스웨이가 같아요. 이 두 개는 같고, 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이 스매드를 이용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TGF-베타나 액티빈이 쓰는 방금 말한 리셉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스매드, 여기 보면 그림에는 스매드 3가 그랬잖아요. 근데 스매드 3뿐만 아니라 2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그라미 친 애들은 뭐냐면 리셉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혹은 리셉터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되는 스매드라고 해서 R-스매드라고 보통 이렇게 써요. R-스매드라고 보통 쓰고, 이것은 TGF-베타나 액티빈 시그널일 때 이 두 개가 리셉터 액티베이티드 스매드, 리셉터 레귤레이티드 스매드. 그런데 이 BMP 시그널은 1번, 5번, 8번이 리셉터 액티베이티드 스매드예요.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4번은 커먼 스매드라고 해서 아까 보면 리셉터에 의해서 스매드 3만 표현을 했는데 3나 2가 액티베이션이 됐어요.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되면 그냥 얘가 액티베이션 돼서 핵으로 들어가서 착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언제나 4랑 바인딩을 해야 핵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BMP 시그널에도 보면 1번, 5번, 8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리셉터에 의해서 얘도 역시 4가 있어야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는 핵 안으로 얘네들이 리셉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스매드가 핵으로 들어가는데 언제나 커먼하게 필요한 스매드다라고 해서 커먼 스매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죠? 이걸 봅시다. 6번, 7번.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이니비터리 스매드라고 하는데 스매드의 작용도 모든 시그널이 있으면 모든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티베이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줘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얘가 액티베이션 쫙 됐다가 다시 돌아가 줘야 또 다시 그 시그널이 왔을 때 다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그널의 액티베이션만큼 중요한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TGF-베타 시그널을 이니비션하는 스매드가 있는데 이게 I 스매드 6번, 7번인데 TGF-베타나 액티빈 시그널에서는 얘고요. BMP가 얘예요. BMP 시그널에서는 6번. 그래서 TGF-베타나 그냥 액티빈은 무시해도 되고 TGF-베타 시그널에 관여하는 스매드는 2번, 3번이 리셉터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스매드고 4번은 커먼 스매드, 이니비터리 스매드는 7번. 그리고 BMP는 1번, 5번, 8번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4번이 커먼이고 6번이 이니비터리. TGF-베타도 유명하지만 BMP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BMP가 뭐냐면 본 몰포제닉 프로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 몰포제닉 프로틴이니까 그 뼈 형성에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코롱제약인가 거기서 투자한 벤처 회사가 미국의 무슨 티슈젠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BMP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는 셀을 이용해서 뭐 스템셀을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관절이나 뼈의 형성에 관련되는 팩터들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하고 4페이지 지금 몇 시쯤 됐어요? 11시 25분이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오늘 9페이지까지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뭐 일단 봅시다. 어딜 보냐면 4페이지를 볼 거예요. 4페이지를 볼 건데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All mammalian cells secrete at least one TGF-beta as a form. 그러니까 거의 모든 셀들이 TGF-베타를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하고 또 대부분의 most have 셀들은 TGF-베타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에서 내면 저 셀에서 영향을 받고 저 셀에서 내면 이 셀에서
자기가 내고 자기가 영향받고 뭐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because different types of cells contain different sets of transcription factor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SMAD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SMAD, 이 TGF-beta 시그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SMAD 프로틴이 아까 말한 리셉터에서 액티베이션 돼서 이제 해관으로 들어가서 쫙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얘가 그냥 하면 좋은데 SMAD2나 3가 굉장히 약한 액티베이터예요. 굉장히 약한 액티베이터라 아까 말한 것처럼 SMAD2나 3가 바인딩을 하면 DNA 바인딩을 하면 바로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딱 데리고 오고 바로 폴리머레이즈를 데리고 와서 액티베이션 시킨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는 자기 힘으로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아올 힘이 넉넉지가 못해서 늘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아와요.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아오고 그 팩터가 진짜로 제너럴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으고 폴리머레이즈를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이 SMAD 시그널까지 다 가더라도 셀마다 이 SMAD가 모아올 수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종류가 막 다르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더라. Because of different cells contain different sets of transcription factor with which the activated SMAD can bind. The cellular response induced by TGF-beta vary among cell type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TGF-beta가 기본적으로 그 뭐죠? 셀의 그로스를 이니비션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셀의 그로스를 이니비션 할 것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제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메커니즘 얘기를. 그래서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증가하던 것이 프롤리퍼레이션이 어디서 딱 멈추는데 그게 이제 뭐 언뜻 봐도 셀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셀 사이클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프롤리퍼레이션이 되는데 셀 사이클이 어디선가 쫙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멈추는가 봤더니 G1기에서 멈춰요. G1기에서 멈추는데 그럼 얘가 왜 멈추느냐, G1기에서 왜 어레스트가 되느냐 보니까 우리 셀 사이클, 뭐 전 잘 몰라요. 셀 사이클 잘 모르지만 셀 사이클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뭐 사이클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뭐 CDK, 뭐 그런 애들이 주로 G1에서 S로 뭐 G1S, G2M 뭐 이런 기기가 돌아가는데 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들이 그런 체크포인트로 해서 작용을 한다 뭐 그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그런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의 이니비터들이 있어요. 이니비터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검은 글씨로 P15, P15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P21, P21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CDK의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CDK가 작용을 제대로 착 해야 사이클이 척척 넘어가는데 그 이니비터들의 발현을 TGF-beta가 쫙 높여줘요. 이니비터들의 발현을 쫙 높여주다 보니까 그 CDK가 작용을 못해서 멈추는 곳이 G1기에서 쫙 멈추더라. 그래서 첫 번째 메커니즘은 TGF-beta에 의한 G1 어레스트 메커니즘은 G1기를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의 이니비터의 발현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비터의 발현을 높여주니까 CDK가 작용을 못해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보면 This SMAD complex also repress transcription of MYC gene이에요. MYC 대표적인 온코진이에요. MYC이 액티베이션 되면 프롤리퍼레이션을 굉장히 얘 트랜스크립션 팩터거든요. MYC이 액티베이션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들이 유전자의 발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셀이 자라는 데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라라는 시그널이 와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늘 셀이 자라도록 하는 시그널이 있고
못 자라도록 하는 시그널이 있어서 그게 절묘하게 맞아서 어느 순간 조금씩 이렇게 점점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라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그널인데 어떻게 자라나가지 못하게 하냐 하면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자라나가게 하는 시그널의 대표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믹을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도록 하는 것을 이니비션 함으로써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잘 자라게 하는 그 대표적인 진이 믹진이다. 그래서 믹진의 익스프레션을 확 낮추더라.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오히려 더 재밌어서 하여튼 오늘은 그 다음 정도까지만 하죠.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이제 스노우 앤 스키라는 프로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나의 연구 테마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시그널을 해요. 어느 시그널을 TGF-베타 시그널을 한다라고 하면 TGF-베타 시그널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TGF-베타 시그널만 막 파다 보면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주변에 다른 사람도 다 TGF-베타를 하고 있고 나도 하고 그리고 TGF-베타 시그널은 이미 거의 다 밝혀져 있어요. TGF-베타 시그널은 뭐 스매드 패스웨이는 거의 빠삭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TGF-베타가 스매드 패스웨이 말고 다른 시그널 패스웨이도 막 액티베이션 시킨다라는 보고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그러니까 TGF-베타가 요 패스웨이 말고 다른 패스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은 워낙 컴피티션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요새 어떤 연구를 하냐면 다른 패스웨이를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셀의 그로스를 이니비션 하는 시그널이에요. 이니비션 하는 시그널이라서 자기 스스로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셀 사이클이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 그게 CDK 이니비터를 높이는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셀이 막 자라는 데 필요한 시그널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내가 캔서셀이에요. 캔서로서 프롤리퍼레이션을 막 잘하려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시그널은 어떻게 해서 프롤리퍼레이션을 잘하겠어요? 이 TGF-베타 시그널 메커니즘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 스스로 프롤리퍼레이션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막 촉진시키면 프롤리퍼레이션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 TGF-베타 시그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리퍼레이션 막 자라도록 하는 시그널, 못 자라도록 하는 시그널이 있으면 얘네들이 누가 이겨야 한쪽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보통 세포는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암세포는 얘가 이긴 거예요. 얘가 이긴 건데 얘가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기 밑에 군사들을 막 해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얘네들을 죽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TGF-베타 시그널을 막으면 캔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가천의대에 지금 그 이사장님 성함이 이길려 여사가 그렇죠? 그분이 거의 이제 굉장히 가천의대를 세우고 길병원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셔서 이제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생명과학 분야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트를 했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그 조장희 박사라는 분이에요. 뇌 연구하시는, 그리고 MRI, CT 이런 기계 만드시고 기계공학과 출신이신데 그런 의료 그런 기계 그래서 암 진단 그리고 그런 쪽에 굉장히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 계신 분이더라고요. 요새 중앙일보에 보면 그분이 매주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컬럼을 매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을 리크루트를 했어요. 리크루트를 하고 건물을 세워주고 거의 5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연구소를 하나 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요새 일을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리크루트한 사람이 이 티젯 베타를 하는 분이에요. 그 김성진 박사라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티젯 베타를 하는 그룹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 실험실은 티젯 베타 그룹이었어요. 그룹이고 PI, 그러니까 교수급 연구원이 6분이 계셨는데 6분 중에 4분이 티젯 베타를 하셨고, 그 다음에 2분은 뭐 이뮤놀로지, 2분 그런데 이제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이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그룹은 그 중에 티젯 베타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굉장히 맘씨 좋은 할머니세요. 그분 랩이었고, 그분이 이제 전체 칩이고, 그 중에 6명 중에 1명이 김성진 박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고, 그분이 강원대를 나오셨어요. 강원대 나오시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하고, NIH에 있을 때 저희 보스 밑에서 포스닥을 하다가 똘똘하게 일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PI를 시켜서 랩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쪽 가천 길병원으로. 그리고 그분하고 원래는 당뇨병을 연구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캐나다에 계신 한국 분이셨는데, 그래서 김성진 박사하고 그분하고를 2분을 이제 동시에 데리고 와서 당뇨 암 연구 센터를 만들기로 딱 계획을 했는데, 그 캐나다에 계시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김성진 박사하고 캐나다에 계신 그분 밑에서 이제 제자들이 거의 한 10몇 명이 쫙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티젯 베타 쪽에 하는 사람도 한 5명 정도가 들어오고, 뭐 당뇨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성진 박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PI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기 힘들 만큼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그 밑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빡세게, 뭐 거의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썼던데, 근데 그 랩에 가면, 우리 바로 옆 랩이니까 잘 알죠. 그 랩에 가면, 보통은 미국에 가면 포스닥으로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가족이 가거든요. 가족이 가면 뭐 치닥거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집에 처음 와서 시차도 적응이 안 됐고, 집도 이제 겨우 구해서 집 세팅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미니멈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 뭐 먹을 거 사는 데가 어디고, 그리고 미국에서 서류 절차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PI들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것들 세팅을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와라. 근데 그 랩은 거의 그 다음날 가면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셀 라인이 뭐냐면 애니멀 셀에다가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시켜서 그 발현되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우리가 매번 말하는 어떤 유전자의 이펙트를 알려면 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셀에다가 얘를 발현시켰을 때 어떤 피노타입이 보이는지를 보는데, 거의 매번 가면 매번 오는 포스닥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느 유전자를 하나 던져주고 이거를 이 셀, 거기에는 이제 티젯 베타 리셉터가 잘 있고 티젯 베타 시그널이 잘 워킹하는, 뭐 티젯 베타에서 크로스 이니비션이 잘 된다든지 에이포토시스가 된다든지 뭐 EMT가 일어난다든지 티젯 베타에 의한 이펙트가 쫙 보이는 셀 라인들이 뭐 많지 않거든요. 그 셀에다가
이름도 모르고 그런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요. 그리고 나면 발현시키는 거 만들고 그러려면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면서 자기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는 집을 세팅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것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의 스토리가 대부분이 그분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가 이제 PI쯤 되니까 실험을 안 하겠죠? 실험을 안 하고 이제 논문을 볼 거 아니에요. 논문을 보다가 이제 캔서 쪽 논문을 주로 보겠죠? 그래서 캔서, 온코진, 캔서를 유발하는 유전자다. 라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나오겠죠? 그런 유전자가, 페이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논문에 나온 것들은 메커니즘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이하의 논문들은 그냥 얘가 튜머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더라 라는 것만으로 좋은 논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튜머를 만든다, 캔서를 만든다,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시킨다 라는 그 프로틴은 TGF-베타 시그널을 이니비션 할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번 가보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고 나서 이게 우리 쪽의 시그널을 건드리면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편지 쓰면 뭐 답장도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편지를 딱 쓰면 메일 보내면 바로 연락이 오고 필요한 머티리얼이 뭐냐? 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오서십을 공유하고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하고 딱 머티리얼을 줘요. 그러면 DNA 플라스미드가 딱 오면 그 포닥은 아무것도 모르고 트랜스펙션을 막 해요. 막 해서 그 셀도 뭐 몇 종류 그리고 DNA도 몇 종류 그러면은 한 사람이 거의 인큐베이터를 꽉 채워가면서 트랜스펙션을 하고 콜로니를 고르고 그 다음에 스매드 시그널이 TGF-베타를 쳤을 때 이니비션 되는지 원래는 액티베이션 돼서 크로스 이니비션을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이니비션 되는지를 봐요. 이니비션 되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테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인 생각은 정확히 맞아요. 프롤리퍼레이션에 관련된 시그널이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막는 게 더 편하다. TGF-베타 시그널도 역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막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애를 이니비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 스노우스키 N이 대표적으로 김성진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하고 유사한 거예요. Snow and ski proteins were originally identified as oncoprote인으로 됐어요. 얘가 발현시키면 왜냐하면 because they cause abnormal cell proliferation when overexpressed in cultured fibroblast. 셀에 얘를 익스프레션을 시키면 프롤리퍼레이션이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얘는 온코프로틴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혹시 얘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니비션 하는 시그널을 막으면 더 편할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Snow and ski can bind to SMAD2/4 or SMAD3/4 complex formed after TGF-beta stimulation. 그러니까 TGF-베타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핵 안의 모양이거든요. TGF-베타 트리트하면 SMAD2나 3가 액티베이션 돼서 SMAD4랑 같이 붙어서 핵으로 들어와요. 핵으로 들어오면 SMAD3와 바인딩하는 DNA 시퀀스 여기 AGAC 있죠? AGAC가 있으면 이 시퀀스에 가서 SMAD가 바인딩을 하면 원래는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스노우나 스키가 하는 일은 핵 안으로 들어온 이 SMAD3, 4 컴플렉스에 가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가서 바인딩을 해버리면 얘가 원래 다른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니비션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가서 바인딩을 못하게 한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거기서 보면 스키, 그 다음에 또 스키 다음에 위가 뭐예요? NCOR.
그리고 MSyn3A, 그리고 HDAC, HDAC,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이 뭐죠?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히스톤이 DNA를 감싸는 게 아니라 DNA가 히스톤을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DNA는 프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톤 프로틴하고 바인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인딩하고 있어요. 뭔가 DNA가 히스톤하고 이렇게 척 붙어 있는 상태인데 트랜스크립션이 되려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어쨌든 RNA 폴리머레이즈 프로틴이 DNA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히스톤이 먼저 붙어 있으니까 얘가 가서 붙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가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가 그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톤을 아세틸레이션 시켜요. 아세틸레이션이 메틸 어떻게 시키는 거겠죠? 아세틸기를 붙여요. 아세틸기를 붙이면 히스톤하고 DNA하고의 바인딩이 루즈해져요. 루즈해지면 그때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제대로 폴리머레이즈가 워킹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하면 이것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의 개념이고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붙어서 액티베이터가 바인딩 못하게 하는 아주 단순한 컴피티션의 효과, 액티베이터가 바인딩 못하게 이니비터가 먼저 가서 척 붙어버리는 그런 효과. 이거는 유캐리어트도 그렇고 프로캐리어트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유캐리어트는 한 가지가 더 액티브하게 리프레션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톤을 디아세틸레이션 시키는 메커니즘이에요. 히스톤을 아세틸기가 있는 것을 아세틸기를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히스톤하고 DNA하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어피니티가 강해져요. 그러면은 다른 폴리머레이즈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오더라도 바인딩 할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액티브하게 리프레션하는 유캐리어트의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가 관여하겠죠. 그래서 HDAC,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가 오면 얘는 리프레션 된다라고 보는데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를 또 바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를 데리고 오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모리큘이 되게 유명한 게 MSyn3A라는 거예요. MSyn3A 하면 얘는 HDAC을 모아오겠구나.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을 리프레션 하겠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큼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트랜스크립션을 리프레션 하더라. 어떻게? 그러면은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MSyn3A랑 바인딩 하더라 라는 것만 딱 알게 되면 이거는 HDAC을 리크루트하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MSyn3A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걔가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스노우와 스키의 효과는 SMAD3, 4가 DNA에 바인딩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바인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얘가 액티베이션 시키려고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척 가서 붙어서 다른 팩터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메커니즘과 능동적으로는 걔가 붙은 다음에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MSyn3A 그리고 HDAC 모아서 그 부분을 완전히 디아세틸레이션 시켜서 어떤 팩터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온코진들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온코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온코진들은 예를 안 들었고 여기서 아까 보면 이니비터리 스매드라고 표현했잖아요. 시그널을 블락하는 이니비터리 스매드가 있는데 얘는 어디 가서 붙냐면 리셉터, 이 시그널이 계속 돌려면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리셉터 포스포릴레이션 되고 거기에 SMAD3가 가서 붙고
액티베이션 되고 핵으로 오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니비터리 스매드는 그 리셉터가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 거기에 시그널이 가려면 원래 스매드 2나 3가 붙어서 액티베이션 돼야 되는 그 부분에 가서 이니비터리 스매드가 거기 가서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 Among the proteins induced after TGF-beta stimulation are the I-SMAD, especially SMAD7. SMAD7은 blocks the ability of activated type 1 receptors to phosphorylate receptor activated SMAD, I-SMAD protei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거기가 포스포릴레이션 돼서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 부분에 SMAD3가 가서 붙어야 되는데 I-SMAD가 가서 붙어서 SMAD3가 못 붙게 하는, 그래서 시그널을 멈춰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온코진이 있다. 그래서 TGF-beta 시그널을 블락하는지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나 뭐 그런 걸 체크하면 간단하게 TGF-beta 시그널이 블락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블락되느냐, 얘가 어느 부분을 건드리느냐는 뭐 단계적으로 보면 TGF-beta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려면 타입 2, 타입 1 리셉터가 서로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이는 부분을 막던지 아니면 아예 타입 1 리셉터가 타입 2 리셉터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부분을 막던지 아니면 I-SMAD처럼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에 어떤 온코진이 가서 붙어서 SMAD3가 가서 붙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걸 막던지 아니면 SMAD3가 핵으로 들어가려면 작용을 하려면 SMAD4랑 바인딩을 해서 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SMAD3랑 4가 바인딩하는 것을 막던지 아니면 스노우 앤 스키처럼 들어와서 붙어 있는데 얘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 막던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어느 부분을 막더라 그런 걸 알아주면 이 온코진이 어떻게 해서 TGF-beta 시그널을 막는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 되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좀 무리를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